네, 5분 후의 세상 대입 전략 대계. 사고력 채널을 주장하고 있는 5분의 세상에서 대입 전략 대계, 즉 대입 전략에 관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1부는 정시는 기본, 수시는 필수라는 제목으로 정시는 기본, 수시는 필수, 수시에 집중하자, 그리고 학년별 수시 전략, 지원 전략까지 차례대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여기 목차 가운데 4번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은 학생부 종합 지원 전략이고 5번은 학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포괄하는 걸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생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6, 7, 8, 9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부인데 1부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제목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을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5분 후의 세상 채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의 세상은 말 그대로 5분 뒤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제목으로 삼았는데, 원래 제목은 5분 후 세계라고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류의 대체 역사 소설 중에 5분 후의 세계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 소설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그 일본에서 그런 류의 그 역사 소설, SF 역사 소설이 많이 발매가 됐는데, 그 중에 특이하게도 5분 만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 평행우주 같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더 나은 세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그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을 따서 5분의 세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거기 보면 현재는 약 주제별로, 큰 주제별로 한 100여 개씩, 책으로 말하면 한 4권 분량이 더 되는 한 400여 개의 여기에 그 문제들을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차곡차곡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4가지 갈래를 보면, 첫 번째는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100가지 사고력 질문이라고 해놨고요. 여기는 그 실제로 사고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거,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건데요. 말하자면 그 출판을 하려고 하면 제목을 털없는 유일한 변종,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의 게임.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첫 번째가 털없는 원숭이, 두 번째 자기 정체성, 세 번째가 인간 마음, 기계 마음, 그리고 진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서 그 털없는 원숭이로부터 시작한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 즉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그 사피엔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거. 요게 이제 그 사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 무엇부터 왔으며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자기 정체성을 큰 두 번째 주제로 삼아놨고, 세 번째가 이 자기 정체성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 SF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요즘 나오는 AI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로 이야기가 그 전개가 됩니다. 만화 영화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었죠. 거기서 인간이 인간다운 거 뭐냐, 이것이 네트워크와 연결될 때, 혹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AI가 나온다면 인간과 기계의 차이는 뭐냐, 그런 것들, 이런 질문들이 현대사회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금방 다가올 미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쭉 이어보자. 그래서 생존의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주제를 잡아놨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뉴노멀을 향한 길을 찾는 100가지 논리적 질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책 제목으로는 종횡무진, 길 없는 곳이라도 논리라면 길이 있다, 직관을 위한 논리라고 해놨는데, 한 5, 6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얼토당토않게 논리학 책, 논리가 놀자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책을 좀 대중적으로 좀 제가 잘 아는 분이 정리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얼토당토않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 책은 뭐냐면, 두 번째 이 주제는 뭐냐면, 논리력이긴 한데, 논리라고 하는 것이 형식 논리를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엇을 쓰는지, 이 문제들이 좀 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와 논리자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뉴노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질서 내지는 논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논리를 벗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황무지 같은 길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더 논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제 풀지 못했던 퍼즐이나 딜레마, 패러독스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논리적인 사고들이 오히려 더 기본적인 생각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험난한 세상을 개척하는데 더 필요가 될 거다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큰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제목으로는 논리와 여행하는 법, 두 번째 논리라는 지름길, 세 번째 이제 전체로 본 여섯 번째 휴리스틱스와 오류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이 마지막 그 휴리스틱스는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는 이거 물류도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주먹구구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인간에 대한 것들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똑똑하다, 뭐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계산주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더 정밀한 어떤 계산, 행동 이런 것들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돌을 던지며 돌을 던지기 전에 사람들은 몸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본능이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고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보다도 먼저 본능적으로 동물에 가깝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진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오히려 근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발견인 거죠. 계산주의에 따르면 누가 뭘 던진다, 저 새끼가 뭘 던지려고 하는구나, 뭘까? 그러면 왼쪽으로 피할까? 오른쪽으로 피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했다가는 이미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논리적이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덜 논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논리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두 번째 큰 질문입니다. 세 번째가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준비하는 100가지 윤리적 질문이라고 해놨는데, 이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죽인다? 아니 구하지 않는다. 가치와 지혜의 복권. 뭐 제목을 멋있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것도 웃긴 이야기인데, 이 어려운 책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읽은 사람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되긴 했는데, 마지막 기지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없을 겁니다. 별로. 전공하는 사람 빼놓고. 마찬가지죠.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빌려간 책, 그것도 베스트셀러인데,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 한 30%는 더 두꺼운 책인데, 제일 많이 대출해가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 솔직히 끝까지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 겁니다. 아마 어려워요. 그런데 끝까지 읽어봤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얘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맨 앞에 그 책이 유명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트롤리의 패러독스, 트롤리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였죠. 고장난 기관차가 가는데 철로 위에 인부가 5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장났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데 방향을 틀 수는 있다. 방향을 틀라고 보니까 반대쪽 철로에 한 명의 인부가 있더라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5명이 죽고 방향을 틀면 한 명이 죽는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질문은 굉장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양하고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게 답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인이지만 오히려 굉장히 서양의 가장 기본 같은 공리주의적인 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5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을 죽이는 게 훨씬 낫다고 대답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서양이 그럴 것 같은데 미국에서 물어보면 오히려 반반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사회 변화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제목에 4차 산업혁명과 AI를 집어넣은 이유 중에 뭐냐면 이걸 선택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게 나온 데가 70년대쯤 되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기계가 발전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가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고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첫 번째 사고가 어떤 거였냐면 테슬라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차를 그 사람을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치웠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테슬라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판단을 지가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인간이 그 판단 AI가 나중에 판단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답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고장이 났다. 앞에 사람이 하나 보인다. 그런데 이 차에 지금 내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내 차의 주인은 바로 이 차하고 똑같은 거겠죠. 공동 운명체니까 테슬라 차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저 사람을 피하면 옆에가 절벽인데 떨어지면 나 작살나고 내 주인도 죽어.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을 차라리 밀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그렇게 판단을 내려라. 자, 아까는 마이클 샌델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런 경우에 5명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나으니까 공리주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1명을 밀어버려 라고 결정을 해놨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든 아무런 고민 안 하고 한 사람을 밀어버렸을 겁니다. 왜? 나하고 주인이 사는데 한 사람 죽이는 게 낫지 라고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정의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인간이 기계가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판단할까를 먼저 기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죽인다와 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윤리적 문제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예전엔 착하게 살자였는데 방금 이런 문제같이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대가리를 써서 윤리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리가 윤리적이지 않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다. 그래서 윤리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세 번째 큰 주제로 다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주제로 윤리의 문제, 생명 그리고 로봇 그리고 제가 예를 들진 않지만 공정한 분배, 그렇죠? 어떻게 나눌 것이냐. 현대사회에서 물론 지구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인간 모두가 먹고 살 만큼 이제 생산력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건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분배, 요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윤리의 문제일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큰 주제였고요. 네 번째 주제는 그 수학과 과학을 재활용하기 위한 100가지 돌파구 해서 책 제목은 우리는 이미 다 배웠다. 이게 이제 성인들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다시 살릴까? 리부트 지식 재활용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중3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최소 4분의 1에서 최소가 4분의 1입니다. 많게는 50% 정도가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 수학을 포기한 거의 대부분이 문과로 옵니다. 이상한 거죠. 자, 이미 우리나라 교육이 문과 이과가 너무 갈라져 있다. 그 문이과 통합교육, 교과서도 물론 제대로 안 해가지고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문이과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크게 잡고 가고 있는데 여전히 반이 수학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을 포기해서 문과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수학하고 문과 이과를 포기한다. 이건 별 관계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수학을 못하면 문과 뭐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 못하더라도 익히고 배우고 계산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이 그렇고 과학이 그렇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현실에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싫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현실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수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걸 더 이용해야 된다.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네 번째 주제고 소주제로 수리적 사고, 확률과 집합, 그리고 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생일이 같다라고 하면
소설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일이 같아. 근데 사실은 생일이 같을 확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23명 정도만 있으면 생일이 같을 확률이 50%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보자면은 축구 경기장 있죠? 그럼 두 팀이니까 두 팀에다 심판 정도만 합하면 그 중에 생일이 같을 사람이 나올 확률이 50%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일이 같다라고 하면 1년은 365일이고 이러니 굉장히 드물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연관이 있으며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네 번째 주제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대입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입도 사실은 복잡하다 그러는데 따져보면 별거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5분의 세상으로 따지면 첫 번째 주제에서 나의 자기 정체성, 나는 무엇인가 라는 얘기와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 그리고 그런 대입이 가능한 게 우리나라는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라는 제도가 있고 수시의 핵심이 학생부 전형인데 학생부 전형은 교과와 종합전형이 있는데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 전형의 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합격할 확률이 높은 그런 전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학종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학에서 그렇게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종이 현대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잘 맞는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략 대개의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바로 학종 전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번호로는 4번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소제목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소제목을 먼저 봐서 큰 모양을 먼저 보자면 첫 번째 학생부 종합의 추이와 분류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의 객관적 기준. 자, 학종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욕하는 게 그겁니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더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이제 학종을 대학 전형에다가 사용을 하면 물론 이것도 좀 의도는 좀 불순합니다. 대학 전형에다가 대학에서 학종 전형을 신설하거나 입학사정관제를 만들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학종 전형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 대학은 다 당연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학도 생존 본능에 따라서 자기네가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학종 전형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이런 케이스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객관화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의 객관적인 전력이라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학종 전형을 위한 진로 탐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종은 진로하고 정확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종 전형은 수시 전형이고 수시 전형은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한 우물을 파는 전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에 집중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종 전형은 준비 자체가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버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은 진로 탐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 얘기고요. 네 번째는 학생부 종합의 교과 성적이라고 해놨습니다. 4번, 5번은 자료 통계를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각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 종합전형은 학교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합격하고 불합격한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내신 성적, 일단은 이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성적대가 문과이과에서 합격했는가를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범위 안에서 내신 성적이 있더라.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내신이 좀 약한 학생들은 다른 걸 좀 쐬면 되고 내신이 좋은 학생은 다른 게 좀 약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하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4번과 5번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교과 성적, 인문계, 자연계를 나눠서 알아보는 그런 것들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종의 종합추이와 분류 돼 있습니다. 내용이 별로 이제 뭐 조금 몇 줄 안 돼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 말씀드리고, 학종 추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좀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정치적 문제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왔고, 학종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정시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학이 이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없더라. 그래서 정시가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수시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근데 학종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적성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논술 좀 줄고, 학생부 교과 좀 줄어들고 있죠. 학종은 그래서 많이 유지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이 줄어들 거니까 나는 뭐 관계없다. 이거 진짜 바보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야비한 이야기지만 여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200개 중에 70개는 필요 없고 70개 정도가 경쟁이 있고 70개는 그냥 똔똔 정도다. 그러니까 우린 70개 대학을 갖고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70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당연하잖아요. 지금 학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분명히 나왔지만 올해 반수하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뭐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이 대학을 별로 못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별로 못 다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거, 동아리 모이고 과 모이고 으쌰으쌰 하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학과를 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 동질감이라든가 그 공동체 의식이 없어진 겁니다, 대학에. 그렇다 보니까 이 대학이 내가 나한테 맞나? 좀 이제 좀 안 맞았던 학생들도 동아리 다니고 과에 다니면서 대충 또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반수를 이참에 그러면 차라리 군대 갈 때까지 시간도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보니까 대학의 물은 이상하거든요. 문과고니까 그건 사람을 좀 크게 만든다는 거죠. 논술이라든가 공부하는 거라든가 이 눈을 좀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사람의 대가리는 뇌 발달은 사실은 공부가 아니라 나이 먹으면 제일 발달합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경험 있잖아요. 중학교 때 모르던 거 동생이 중학생이고 내가 고등학생 되고 나서 보면 이상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쵸? 똑같습니다. 대학 가서 보니까 대가리가 좀 큰 겁니다. 그래서 반수를 하는 애들이 올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볼까요? 아까 말한 70 대학 중에 중간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 중간에 있는 70개 대학은 돌아버립니다. 왜? 좀 얍삽하게 말해서 마케팅 뒤지게 해갖고 학교 애들, 학생 애들 지금 모집 이름 쳐놨더니 마케팅 비용 들어간 거 아니면 대학도 역시나 장사인데 마케팅 비용 들여가지고 연락이 모아놨는데 애들이 전부 반수한다고 다들 겨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한번 모아놓으면 이 애들 지금 4년 동안 뽑아먹어, 좀 너무했습니까? 4년 동안 뽑아먹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반수 6개월 하고 등록금 한 번 내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건 뭐야, 지금. 7번 받아먹을 거 지금, 8번 받아먹을 거 한 번밖에 못 받아먹는 꼴이 됐잖아요. 내년에 또 마케팅 이제 박살나게 하겠죠, 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학종으로 대학을 온 놈들은 반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왜? 학종은 자기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 과를 정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는 재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 본 애들은 다시 보면 되지, 수능. 그러니까 수능으로 합격한 애들이 반수를 한다는 겁니다, 거의. 그 얍삽한 얘기지만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종으로 뽑아놓은 애들이 4년 동안 빼먹을 수 있고 수능으로 본 애들은 못 빼먹는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웃기게 저도 말하면서 웃었지만 웃기게 들리죠? 대학 입장에서는 뭡니까? 생사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입니다. 마케팅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대학에서 학종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에 맞는 전형이기도 하고요.
자, 1번 학종의 종합 추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 우리는 이용해서 준비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학종의 객관적 기득 판단.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가 썼던 방법인데 출결, 교내상, 다음에 봉사, 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리더십 여기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약한 것들이 점수화 되어 있습니다. 뭐냐? 출결, 교내상, 리더십. 이거는 점수화를 하긴 했지만 조금 현재는 좀 덜 맞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별로 기재할 수 없게 돼버린 거거든요. 교내상 당연히 교회상 기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약화돼 버린 거죠. 이 부분은 뒤에 자세하게 학생부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 부분에서 이번에 객관적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진로탐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로탐색 이 부분은 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대학은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백날 무슨 과가 좋고 뭐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리고 실력에 따라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대 가고 싶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의대는 제일 세니까 실력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한의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놈이 한의사 하기 좋아했으면 하지만 한의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3대까지 한의사를 이제 뭐 병원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한의대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특성상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갖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손주 때 갔다가 오니까 이거 못하는 경우도 있죠. 성적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사수 오수하는 학생도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사회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들을 보고서 대학을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에 따라서 대학을 준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제가 한의대를 얘기했지만 한의대는 몇 년 전에 수시에서 한 명도 안 뽑은 적도 있어요. 한의대는 대부분 정시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의대는 수시로 준비하는 게 아주 바보스러운 거죠. 한의대를 수시로 간다? 경희대 한의대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정시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시로 한의대 갈 거야. 비웅시 같은 생각인 거죠. 더병시 같은 생각은 뭔가요? 나 서울대 법대 갈게 라는 거죠. 서울대는 법대가 없습니다. 아시죠?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로스쿨이 있는 대학은 법대가 학부에서 없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엄청 부자인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네가 서울대 법대 가면 모든 재산을 니한테 물려줄게. 잘못됐죠? 법대가 없는데 어떻게 물려줘?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만 법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 가서 사법고시 준비하고 이거 옛날 얘기라는 거죠. 이제는 다른 전공을 하고서 로스쿨 갈 공부를 해서 로스쿨 가서 로스쿨 가는 대학원에서 로스쿨을 가라 이겁니다. 로스쿨 시험에서 법학 시험이 없습니다. 2차에서밖에. 그러니까 다르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걸 빨리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다르지만 보건계열학교 학과 같은 경우에 점수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보건계열 그러면 옛날에는 집안이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갔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계열 같은 경우 점수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보건계열 같은 경우가 오히려 현대사회에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많이 맞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출퇴근 시간 정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업종보다 그 업종이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래서 보건계열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보건계열 중에서 또 보건계열 제일 센 데가 어디입니까? 고대입니다. 고대는 옛날 학교가 보건계열의 대학을 인수합병하면서 보건계 학과가 생겼는데 보건계 학과들 대부분 의대에 붙어 있거나 이래서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데 고대는 학교가 고대니까 보건계열 학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데 보건대 계열 학과보다 성적이 높습니다. 요즘 그 바이오라고 붙잡고 과를 바꿔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의대까지는 아니고 이공계 관련하다가 고대가 바이오가 있으니까 이름도 바이오야. 유행하는 거 같잖아요. 가요? 가니까 보건계열인 거예요. 보건계에 나쁜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자연과학에서 생화학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그건 아니고 보건계열이다. 그러니까 좀 그 과를 잘못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과의 성격을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대학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시에 있는 과를 전부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과에서 이과를 고등학교를 나오면 과탐을 선택해가지고 그죠? 과탐을 선택하고 수학은 수학, 가정, 가를 선택해가지고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과에 있는 이과과를 가는 것이 맞는 거였죠. 그 문과는 수학은 나를 선택하고 사탐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과의 과를 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교차로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문과에서 이과로 가면 과학이나 수학에다 가산점을 줘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20점씩 차이 나고 막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살살살 변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기준으로 볼까요? 올해 기준으로 학교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과를 대상으로 문과, 이과 말고 공통으로 갈 수 있는 과 그리고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고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건 별 불이익이 없으니까 문과에서 딱 말해서 과탐 안 하고 수학 가를 안 하고 이과로 넘어가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있다고 해도 수학하고 과학의 평균점 차이 정도의 차이 그 정도 차이만 핸디캡만 주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를 계산해 보니까 사실은 65%예요. 전체 과에서 65%를 문이과 공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문과가 유리해요. 솔직히 과 신경 안 쓴다면 문과가 이과보다 점수가 10% 정도 10%는 좀 너무했지만 한 그 정도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너가려고 하는 데가 문이과의 점수를 이과가 별로 그렇게 핸디캡을 안 주는데 점수 차이 핸디캡을 줘도 10% 안짝이다. 그러면 문과 성적으로 이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4, 5점 정도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은 그걸 넘어오게 해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또 넘어가도 문제가 있긴 해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들어있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과, 커뮤니케이션과 그럼 문과에 많습니다.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그러면 이과에 많습니다. 그러나 문과에 있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과 이과에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과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과입니다. 문과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비슷하다고 지방에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로 가잖아요. 그러면 돌아버릴 겁니다. 일단 교양에서 수학과 산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엄마 나 수학 포기했는데 문과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의 특성도 좀 보고 제발 좀 이거에 맞춰서 대학을 준비하는 것이 자 어떤 대학 가느냐보다 저거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는 더욱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위한 진로탐구 여기는 간단하게 해놨지만 뒷부분에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진로하고 대학을 연결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료를 올려놓거나 아무튼 서비스를 하는 필요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번 5번은 사실은 제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자료를 보여주는 게 훨 날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이거는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학종이라고 그랬죠. 학종은 교과 성적도 중요합니다만 기타 비교과 성적이 더 중요하죠. 그냥 비교과는 정성적인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일단 다 들어가는 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성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보면 건대, KU 자기추천 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거 보면 합격자를 보면 교과 성적으로 보면은 학종이 1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등급, 4등급 평균으로 보면 보통 여기 보십시오.
합격자 평균 볼까요? 문과 2.4, 1.4, 세 번째 보면 3등급 대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2등급 대, 1등급 후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학종은 2.5등급, 제가 기준으로 말하는 그 정도로 준비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가 아니고 학종이라는 겁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더 들쭉날쭉하기도 합니다. 최저로 보면 뭐 6등급도 있죠. 평균은 2, 3이 많이 보입니다. 2.5등급 그 기준이 우리가 내신으로서는 기준으로 삼아볼 만한 것이 2.5등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중에 여기는 동영상이니까요. 그림이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여기가 성적이 학종일 때 학생부의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문과이과를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끝났고요. 자, 5분 후의 세상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짜죠 당연히. 그리고 하루에 한 개씩 정말 학습다운 학습, 사고력, 뉴노멀 시대에 맞는 것들을 매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앞에서 이제 대강을 얘기했다면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대입의 필수 서류, 뭡니까? 학종의 필수 서류가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소개서가 순서를 말하면 맨 끝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앞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세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큰 덩어리를 앞에 먼저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앞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울 건가? 이거를 스토리텔링이라는 큰 제목으로 다음에서 6, 7, 8, 9에서 다음에 자세하게 나눠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은 자기소개서가 어떤 것인지 먼저 큰 얘기를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큰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입의 먼저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요. 대입의 핵심 서류, 자기소개서, 추천장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추천장이 또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기소개서도 또 뭐 줄이고 해놨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가 남았기 때문에 대입의 핵심 자기소개서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소개서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자기소개서 작성의 세 가지 원칙. 뭐 꼭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많은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다섯 가지 평가 요소를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유사도 검사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예로 들었는데 자기소개서 베끼지 마라 뭐 어쩌라 해도 어떻게 뭐 잘 모르고 또 베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적발된 경우가 연간 몇천 건 되더라고요. 유사도 검사라고 하는 걸 한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21세기 대학은 어떤 문제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러려면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떤 게 좋을까,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이다. 여기까지 자기소개서가 뭐며 어떤 게 중요한지를 쫙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대입 전략 대개 2부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자세하게 디테일한 것들은 다음 3부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의 핵심 자기소개서가 뭐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냐, 큰 덩어리, 큰 글자, 큰 제목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개 핵심 서류 자기소개서. 뭐 이제 귀가 아프게 얘기했죠. 자기소개서가 다행히도 옛날에는 양식이 다 다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교육협의회 뭐 이런 건 좀 잘했습니다. 대교협에서 양식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다 통일해 가지고 1번, 2번, 3번, 그리고 대학 자율문항 4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공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대학마다 이제 같죠. 그러니까 1, 2, 3번은 공통으로 써놓고 4번만 대학 따라 다르니까 그것만 다르게 해서 수시는 6번 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1, 2, 3번이 이제 공통으로 써야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구성의 개념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3번 있고 4번 대학별 문항 이렇게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고 하느냐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개념 요소라고, 그러니까 어떤 걸 알고 싶어서 썼을까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정리해 놨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이빨은 서류죠. 좋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개념 순서 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요 정도 그냥 그렇구나 알아두면 됩니다. 첫 번째 학생 자신의 내면, 두 번째 성장하고 있는 것, 셋째 꿈과 열정, 4번 확인할 수 있는 것. 뭡니까? 결국 자기소개서 나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자기소개서 내가 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리하여 나는 뭐 하겠다. 뭘 하고 싶다. 이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가 아니라 나눠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지금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내가 했던 거 나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봉사도 했고 이런 것들을 연구 좀 했으며 학교 시간에 발표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고 현재 내가 이제 이런데 자 나는 이과에서는 뭐 하겠다. 요것이 자기소개서의 전체적인 개념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념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대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소개서는 3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천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뭡니까? 성장 과정과 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자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 삶에 뭘 미쳤느냐. 천자 이내로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면 벌써 뭔가 유도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죠?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 부모님 세대들도 자기소개서 썼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대학이 이제 회사 들어갈 때, 뭐 별로 그게 이제 점수화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대입에서 말하는 학종에서의 자기소개서는 점수화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합격 불합격의 중요한 평가였었죠. 근데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 자기소개서 부모님 세대는 그냥 참고사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자기소개서 어떻게 나옵니까?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대충 이렇게 큰 뭡니까 큰일 없이 그때 당시에 표어에 따르면 그거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별일 없이 그때 또 다들 가난하기도 했으니까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석이었지만 여기 1번은 문항이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아니 이게 웃기긴 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데 더 까놓고 얘기하면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게임하다가 자빠져 자고 엄마한테 혼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갖고 학교 간신히 가고 학교 끝나면 뭐죠? 떡볶이 하나 사 먹고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옆에 있는 학원 가고 그죠? 학원 버스 타고 집에 오고 이거잖아. 근데 뭔 생활 환경에 삶에 미치기는 웃긴 얘기죠. 솔직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세 군데만 댕기기 때문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살면 뭐 다르나요? 뭐 시골에 살면 뭐 메뚜기 반찬에다가 뭐 개구리 반찬에다 먹고 사나요?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웃깁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내가 뒤지게 가난했거나 뒤지게 아팠거나 학교에서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고 사기치면 어떻게 알아 이거? 알 방법이 없잖아요. 학생부에 안 적혀 있는데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자기 소설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번이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제가 나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역경 극복형이라고 하는 자기소개서가 돋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뒤지기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1번에 쓰인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예였지만 어쨌든 1번은 그렇습니다. 자소서 2번은 뭐냐면요.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등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실천하고 구체입니다. 구체적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잘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안 적혀 있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대학에서 안 적은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적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학생부에 적힌 걸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학생부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자, 학생 A가 시합 빠지게 고생했다고 적혀 있나요? 아니죠. 학생 A가 1학년 여름방학 때를 이용하여 장애인 재활 단체인 A라는 데서 여름방학 내내 30시간 봉사를 했다.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장애인 재활에서 30시간 했으니까
거기에서 장애인 재활 단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학생부에 안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라는 말은 장애인 재활 단체에서 몇 년 여름방학에 30시간 이게 구체라는 거고, 진짜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학생부에 없으니까 요 얘기는 있었던 얘기를 좋게 말하면 겪었던 얘기를 써라. 이게 실천 사례라는 겁니다. 어떤 거를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리더십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서 골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각각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골라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맞는 걸 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는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이건 또 뒤에 스토리텔링을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2번은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구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에 뭔가 멘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고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교내 활동을 기술하세요.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여기 있죠. 자, 이게 엄격해졌습니다. 학교장이 허락한 거 아까 말한 과학대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 말고 나머지 대회는 학교장이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려고 해도 다른 부모님들이 옆에서 쪼아가지고 다 안됩니다. 거의 요즘은 쌈납니다. 그러니까 교내 활동은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교내 활동을 위주로 써야, 교내 위주가 아니라 교내 활동으로 써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교내 활동이 어떤 거 있습니까? 요즘 상장 하나 못 받는 사람 있습니까? 개근했다고 줘, 국어 잘했다고 줘, 과목 받아줘, 학년별로 줘, 학기별로 줘, 동아리별로 줘. 개나 소나 다 받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자, 옛날 속담으로 돌아가야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나는 동아리에서 뭘 했는데요. 학과에서는 이것이 뭐랑 연결돼 갖고 봉사랑 연결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뭡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스토리텔링을 자세하게 뒤에 시간을 남겨놨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교내 생활을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고,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 계획을 위해 노력과 준비를 하는지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대교에서 만들었고 몇 년 동안 썼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뭐냐, 대학에서 예를 들어 러시아어과를 간다고 합시다. 그 러시아어는 어디서 배우나요? 학원에서요? 러시아 배운 다음에 러시아어과를 갑니까? 아니잖아요. 러시아어과 같은 경우는 대학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을 대학 가서 배워요. 그렇죠? 심리학과는 뭐 고등학교 때 심리학 먼저 배웁니까? 학부 대학 가서 그러고 나서 심리학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 보세요.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서 내가 심리학과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뭐 했냐고? 심리학과 관련된 얘기를 뭐 했는데? 뭐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 그럼 심리학과 무슨 상관 있어? 그거하고 심리학 관련된 책 읽는 그게 심리학과 관련 있냐고?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서 전공하는 거 고삐리 새끼 어떻게 하냐고. 못 하잖아. 상경계 같은 경우는 하도 많으니까 제가 딴 데서 얘기하지만 트셋이라든가 뭡니까 경제학 원론, 경제학은 개론이 없죠. 경제학 원론 책을 좀 읽고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해. 근데 다른 과목들 예를 들어 사회학이라고 치자고, 고등학생이 사회학을 뭘 배워? 뭐 인류학이면 아이고 그런 거 하겠지, 뭐 개론서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읽어보겠지. 근데 그거를 저기다가 쓸 만큼 얘기가 되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쓰래. 할 수 없이 써야지 뭐. 그거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니까 이 옛날에 스펙이라는 말, 스펙이 뭐야? 스펙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 스펙을 두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이게 범용 스펙, 그 다음에 전문 스펙, 스펙다운 스펙, 이 두 가지로 나눴죠. 범용 스펙이 뭐냐? 봉사 같은 것을 범용 스펙, 다른 무슨 과를 가더라도 다 쓸 수 있는 스펙을 범용 스펙이라고 이렇게 굳이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학생부에 적힐 수 있는 거. 봉사활동 아니야. 그럼 봉사활동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사회복지학과 가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범용 스펙이라고 합시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대학에서 어떤 방향에 관심을 가졌다. 이 정도. 거기다가 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뭐냐면 독서 이력에다가 몰아가지고 내가 심리학 책을 좀 읽었네? 이런 거 썼는데 요즘은 그 독서 이력도 책 제목만 쓸 수 있는데 뭐 그거 좀 활용하기가 쉽기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사실은 또 소설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범용 스펙만으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전문 스펙이 좀 있으면 좋다. 이제 그 정도로.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대학 가서 그 과에 전공을 하겠지만 이런 쪽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넓어지죠. 그냥 착한 얘기 해볼까요? 그냥 나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만약에 꿈을 정했어. 하긴 이런 꿈도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에 무슨 과 갈 수 있어? 많이 갈 수 있잖아. 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픈 거, 상처받은 거 그림으로 치유해주겠다. 말 되잖아. 아니면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 가도 되고 상경계 가도 되잖아. 돈 많이 벌어서 복지사업 하겠다고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어떤 큰 목표에다가 그 다음에 과를 얘기해도 되겠다. 그 정도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3번을 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대학 문항이라고 했죠. 대학 자유문항.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학업계획 쓰라고 하는 거. 3번하고 겹치죠. 학업계획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소설이에요. 소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교협의 3가지 공통문항 1, 2, 3번 그리고 플러스 대학별. 서울대에는 이제 그 4번이 바로 지금 독서 이력을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별 문항까지 해서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형식적인 구성입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의 작성의 3원칙. 이거 뭐냐면 제가 만든 건데 백날 얘기해봐야 잘해보자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죠 또. 그래서 기본 원칙 3가지 멋있게 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첫 번째, 구체성. 아까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써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아까 말대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가 학생이 아까 말한 별 경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간접 경험을 가져와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위인이라든가 책에서 읽은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기소개에서 존경하는 사람 쓰라고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 죽기 전에는 자기소개서의 한 30-40%, 한 3분의 1 정도가 전부 존경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야. 그 다음에 이수진 장군 한 10% 될걸? 그 다음에 엄마는 좀 적어. 아빠가 한 30% 돼. 진짜로 아빠를 30% 존경해? 사기치지 마. 제일 검증하기 어렵고 쓰기 쉬우니까 30% 쓴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경쟁이잖아. 구체적으로 쓰되 남들이 좀 안 하는 거 좀 해보라니까. 창의적으로다가. 그러다 보면 조금 MSG 좀 들어가겠지. 근데 면접 볼 때까지 몰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써보란 말이지. 인생 경험 하나 얘기해보면 한 4-5년쯤 전에 술을 진창 처먹고 술이 안 취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다가 비실비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환경미화원 분인데 그 양반이 고깃집 앞에 이렇게 있는 거야. 고기를 사려고. 근데 난 취했으니까 좀 그랬지. 그래서 괜히 내가 고기 거기서 한 근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고기나 꺼먹자고 그랬더니 진짜로 자기네 모이는 데로 가더라고. 갔더니 아무튼 엄청 재밌더만. 그 사람 그 양반 자체가 워낙 재밌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어쨌든 어디 가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재미없나? 재미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구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구체성이냐 따져보면 아까 말한 학생부에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적혀 있다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로 해서 구체성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경험한 걸 써라 이 얘기요. 이게
구체성을 새로 정의하자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보는 사람이 자극을 받건 내 자소서를 읽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글을 쓰는 건 누군가 분명히 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나만 쓰나? 일기는 훔쳐보는 엄마가 독자요. 자기소개서 누가 독자냐고? 입학사정관제 내 거 읽어주는 사람이 독자라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체성은 그런 구체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내가 앞에 첫째, 둘째, 셋째 해놓고 나서 구체성에 대한 자세한 예를 이렇게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동영상이니까 천천히 아래로 내릴 테니까 잘 두 번째 것까지 자소서의 작성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독서로 이거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자료 잘 만들어놨습니다. 고2 때부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구체성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요거는 제가 만들면서도 약간 사기성이 좀 있는 거죠. 진실성.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잘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진실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잘 모르죠.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두보라는 사람이 쓴 그거 있죠. 두시연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죠. 여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이제 두보가 어디 갔나 봐. 어디 갔더니 그 폭포 아래 서가지고 여산에 가면 큰 폭포가 있는데 여산의 진면목을 내가 와서 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여산을 거기서부터 나오죠. 보는 곳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쫄쫄쫄 나 물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요 밑에서 보니까 여산의 폭포가 괴장천 하늘에 있는 큰 데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뻥을 좀 까서 밑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보이겠지. 어쨌든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산도 마찬가지였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성을 그럼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죠? 근데 이제 대학 입시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면서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중요해져 버렸어요. 왜? 진실성하고 인성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게 되면서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성은 그래서 대기업 공통문항으로 따지면 3번, 아까 말했던 거, 3번에서 협력 갈등, 뭐 이런 거에서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건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그냥 표로밖에 모토로밖에는 말 못하겠습니다.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를 자소서. 세 번째 요소를 일관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일관성. 제목은 좋죠. 좋은 영화 같은 그런 자소서. 좋은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영화를 보고 왔는데 누가 물어봅니다. 그 영화 어땠냐고? 좋았어? 좋다라고 영화를 얘기하면 어떤 게 좋다고 얘기합니까? 물론 거기서 야한 장면 하나가 좋았다고 할 수도 있고 빡신 그 액션 장면 하나가 좋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한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스토리가 아주 뒤통수를 치더라. 응? 그냥 뭐 스릴러인데 말이지 생각하지도 못했어 결론을. 뭐 그런 영화도 있죠. 근데 제가 좋은 영화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은 영화는 뭐냐면 누가 물어보면 할 얘기가 많은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은 영화는. A가 물어봤을 때는 거기 스토리가 아주 탄탄해. 근데 옆에 있는 D가 좀 있다가 그런데 그 영화가 그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그 영화에서 그 스토리를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독이 그 이야기의 어떤 부분의 연출이 좋았어.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좋은 영화는 할 얘기가 많은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한 줄로 정리돼야 되는 게 좋은 영화입니다. 어렵지요. 자,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있으면서 한 줄로 정리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 이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관성은 뭐냐? 한 줄로 쭉 가고 있는 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거는 획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로 꿰지더라. 이것이 일관성입니다.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좋은 영화의 조건과 같은 것이 바로 일관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다 쓰느냐? 특히 대기업 공통문항 2번에서 네가 이과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 여기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접목이 되면 가장 좋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시겠죠? 그 다음 자,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자소서에 이제 평가 요소 그리고 유사도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를 여기 보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건가 질문을 한 10가지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내가 자소서를 쓰기 전에 쓰고 나서 전후에 질문해보고 답해보면은 내 자소서가 빈틈이 없게 잘 써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가 제목은 많은데 쭉쭉쭉 읽어봅니다. 평가 요소라고 되어 있죠. 5가지. 이 평가 요소보다 아까 말했던 것이 더 중요하죠. 평가 요소는 뭐 전공 적합성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전공 적합성이 어쩌고 창의성이 어쩌고 아까 말했던 3가지 요소가 만들 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사도 검사 걸리지 말아라.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썼다고 하는 걸 갖다가 자소서를 쓰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이게 뭐 문예 100일장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자소서는 글이 매끄럽거나 이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새끼인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의 문학적 소양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엇인지 아이덴티티를 물어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글 쓰는 게 좀 약하다고 해도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뭐 남의 거 베껴서 대충 하려고 하지 마라. 요즘은 기계로 다 검사합니다. 그 얘기고요. 21세기 대학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하느냐, 좋은 학생을 선발하고 합니다. 요 얘기는 자 나중에 맨 마지막에 대학이 요구하는 대학의 대학상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부의 마지막 부분요. 자, 이렇게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자소서가 좋은 것인가,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얘기할 스토리텔링이 잘 된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다. 결론 이겁니다. 왜? 스토리텔링이 뭡니까? 텔링, 말한다. 스토리, 이야기죠. 우리가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해봐. 뭡니까? 말해보라는 거죠. 이야기가 되네? 뭡니까? 말이 된다는 얘기죠. 말이 되는 건 뭔가요?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야 되죠. 그리고 이야기가 앞뒤가 있어야 되죠. 앞뒤가 없는 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죠. 뭡니까? 논리적으로 앞이 있고 중간이 있고 기서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뭔가 쭉 끌어가. 그리고 호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백날 얘기해봐야 듣나요? 그건 이야기가 안 된 거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기승전결에 맞춰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리고 끝에 뭔가 남는 것이 있는 것. 뭔가 남는 게 뭔가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사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읽는 사람이 기억에 남도록 하는 거. 그거잖아. 그러니까 자소서, 학종.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인데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학생부.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대입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스토리텔링의 내용들은 부분이지만 제가 여러 기준들을 이미 말한 셈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3부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후의 세상에서 특별히 준비한 대입 전략 대개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